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미국 금리의 종속 변수에 가까워졌습니다. 미국 장기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고 그러면 결국은 달러의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제가 정고점을 찍고 올라갈 때 달러연이 막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속 가능한 재료들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이라는 측면을 놓고 환율을 봐봐서는 원화가 사실은 절하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반기 외환 시장 한번 종합적으로 좀 짚어줘 보세요. 먼저 감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는 거의 유로 플레이가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1월 말에 예상 밖의 20의 대규모 양적 완화와 더불어서 일단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또 여타국들이 그 동반 완화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이 외환 시장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올해 얘기입니다. 일단 3월 FOMC까지 달러가 이렇게 올랐고요. 한 7% 정도. 사실 거의 달러 강세라기보다는 유로 약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다가 3월 FOMC에서 옐런이 처음으로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강한 달러는 강한 미국을 반영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다가 처음으로 강달러 때문에 뭐 수출이나 그런 것들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조정의 계기를 마련했고요. 사실 그 발언이 아니었어도 워낙 그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달러는 한 2달 정도 조정기를 거치고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제 독일 금리가 갑자기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급등을 하면서 유로가 급 반등을 하고 또다시 되돌림을 하고 또 뭐 미국의 지표가 2분기 지표도 확신할 수 없다. 1분기 지표가 워낙 나빴는데 2분기 지표도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2달 정도 달러가 조정기를 거쳤고 최근에 다시 조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외환시장에 중요한 이슈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뭐 저는 전반적으로 어차피 트레이딩 주된 트레이딩 프로덕트가 원화니까 달러 대 원이니까 달러 대 원을 중심으로 금융 네. 움직임을 말씀드려보면 연초에 달러원 환율이 잠깐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1월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3월 중순까지 상승기를 거쳤다가 그리고 3월 중순부터 4월까지는 하락기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뭐 가장 큰 화두는 금년에 단연코 주요국 통화정책의 차별성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주변에 이제 뭐 그 20의 양적 완화 시기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유가 하락에 따른 저성장, 저물가 등등이 다른 이슈가 됐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미국의 일부 지표가 좀 엇갈리게 나오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달렸던 달러와 강세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에 따른 어떤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러가 달리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쭉 보이다가 5월달 들어서 다시 달러가 좀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물론 이제 그 유로화의 움직임은 다른 달러와 전체적인 움직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뭐 통화별 뭐 동향 잠깐 좀 짚어보고 가면 엔, 유로 어떻게 움직였어요? 일단 뭐 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실 독일과 미국의 금리 차로 봐야 되긴 하지만은 올해 그 유로 환율의 움직임은 독일 국채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20의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독일 국채금리가 폭락을 했고요. 그와 함께 유로도 폭락을 하다가 일단은 아시겠지만 4월 중순부터 독일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
그 유럽이 디플레를 타개할 수 있다. 유가도 좀 반등을 하기도 했고요. 유로존 지표들이 좀 개선세를 보이고 여러모로 이제 독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계기를 마련을 하면서 유로도 이제 반등을 하다가 또 다시 독일 국채 금리가 빠지니까 다시 또 유로도 빠졌다가 또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인 오늘 유로가 다시 또 막 급하게 오르더라고요. 독일 국채 금리가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급하게 오르면서 다시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에는 사실 올해 연초에는 좀 움직이긴 했지만은 거의 교착 상태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2월 말부터 그 5월 초까지는 거의 118엔, 122엔 요 사이에서 머물렀고요. 뭐 그 이유는 사실 ECB가 연초에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BOJ에서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고요. BOJ발 추가 완화가 없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이 지지됐던 것은 그 대규모 해외 증권 투자 그런 것들이 좀 하단을 강하게 지지를 했고, 하지만 이제 뭐 일본 쪽 재료가 없었고 또 일본 지표들도 좀 개선세를 보이고 또 워낙 그 엔화 약세 베팅이 좀 누적돼 왔기 때문에 또 이 기간 한 두세 달 정도는 교착 상태를 보이다가 최근에 5월 말부터 갑자기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5 뚫었었나요? 장중에 한번 장중에 장중에 뚫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 종가로는 125는 안 됐고. 예. 자, 앞으로 뭐 전망 들어가기 전에 그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좀 먼저 좀 점검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금통위 그 인하에 베팅해도 돼요?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금리 인하가 하반기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동결하고 인하를 큰 셈을 나누자면은 동결이 약간 좀 무시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점점 갈수록 일단은 국내 지표들이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갈수록 뭐 나오는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결정적인 것이 이제 그 최근에 그 메르스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발표된 산업 생산을 보면은 그 수출도 뭐 지표가 여전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생산이나 이제 뭐 투자 이런 부분이 여전히 미진한 데서 소비가 그나마 약간 반등하면서 산업 생산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메르스가 이렇게 좀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소비마저 이제 무너지면은 과연 이제 우리 그 지표를 갖다 끌고 나갈 게 좀 없어지지 않냐, 그런 인식들이 생기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많이 다시 이제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하우스 뷰는 7월 인하였는데 지금 뭐 6월로 지금 뭐 당겨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하우스에서 어떻게 봐요? 저희는 원래 이제 그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베팅을 했었었고요. 저희 네. 채권 담당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독일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어떤 스탠스로 보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좀 내수가 좀 안 좋다고 해서 바로 이제 금리를 또 인하를 하겠느냐, 이런 쪽에 대한 의구심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갖고는 좀 있었는데요. 네. 지금 국내 지표로만 보면 어쨌든 금리를 내리는 쪽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역시 다 시장핀들이구나. 시장핀들은 다 금리 낮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이제 금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본 거고, 그 유럽 그 ECB 양적 완화 같은 것들은 계속 한다고 봐요? 아니면 더 한다고 봐요? 뭐 어떻게 한다고 봐요? 근데 확실한 거는 디플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던 것만큼 지금 오히려 빠르게 이제 물가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유럽 쪽도 상당히 좀 일단은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사이에 뭐 최근에 유럽 쪽의 가계대출 같은 것들은 어쨌든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요. 하다못해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도 지금 이제 돌아서고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은 이제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디플레에 대한 걱정들은 QE를 발표하기, 그러니까 ECB 자산 매입 발표하기 전보다 확실히 분명히 좀 강해지고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은 경기는 바닥은 찍은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외환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일단 달러. 연준 옐런 의장이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연내.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달러의 가치 전망까지는 좀 천천히 보더라도 네. 일단 그 상황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죠. 옐런 의장이 미국이 연내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는 식으로 시사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원래 일부에서는 올해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었고 나도 그쪽에 한 표 있어. 예. 그리고 하더라도 많이 연말 쪽이다라는 네. 곳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겨졌다고 봐야 될 것 그럼 9월. 같고요. 예, 9월로 당겨지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컨센서스가 12월하고 내년이 좀 더 많았다면은 이제 컨센서스가 9월과 12월로 좀 당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한 말이에요. 그건 강달러죠? 현재 지금 사실은 금리 인상을 화두로 해서 선제적으로 달러가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랬죠. 네.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 달러가 더 달릴지 또는 세론도 뉴스가 돼서 달러가 조정을 받을지는 결국은 금리 인상 속도와 그 당시에 어떤 그 페드에서 주는 시그널이 가장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집니다. 2013년을 돌아봐 보면은 2013년 상반기에 소위 테이퍼링 텐드럼 그래서 QE 테이퍼링 텐드럼 그래서 테이퍼링 양적 완화 종료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널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머징 통화들이나 이머징 무지하게 마켓이 충격받았죠.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잠깐 짧은 랠리만 했을 따름이고 굉장히 안정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이야기가 뭐 2014년부터 쭉 나왔었고 네. 그리고 연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인상에 대한 기대가 미국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인상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파르게 뭐 달러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가 다시 한번 달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가 가장 키가 될 것 같고 현재 금리 인상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속도인지 아니면은 시장을 기대를 충분히 완화를 시키면 안심을 시키면서 갈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러는 굉장히 다르게 펄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번 달러가 쫙 달리다가 최근에 꽤 오래 조정을 받았잖아요. 2달 정도. 예. 꽤 오래 조정받은 이유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가 이미 다 반영되기도 됐고 예. 그다음에 늦어질 거다 뭐 이런 소문이 돌면서 지표가 좀 1분기 지표가 워낙 안 좋았고 2분기도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랬었고 그죠? 그 독일 국채 금리가 급하게 반등을 했고 예. 그런 거.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좀 약간 강하게 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제 9월 쪽으로 가면서부터 갈 때까지 그 달러가 좀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닌가? 일단 근데 지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나 지표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9월이든 12월이든 올해 한 번 할 것 같은데 그게 네.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는 결국은 지표가 결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표에 따라서 계속 9월 될 때까지 시장은 변동성을 계속 보일 것 같고요. 그 대신 하반 격지성은 굉장히 단단할 것 같아요. 금리는 일단 올리게 했고 강세 재료는 맞고, 네. 근데 그게 지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갈지 조금 올라갈지 그냥 변동성을 계속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세고 엔화가 지금 약세로 어쨌든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뭐 이런 뭐 달러 원 달러도 뭐 엔 달러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서 지금 그 일본 자금이 또 이제 해외로 또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일본의 국제 수지에서요. 네. 그 해외 증권 투자 자금의 흐름을 보면 물론 이제 엔화가 뭐 2012년부터 약세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유출이 됐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작년부터 해서 그 규모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그거는 올해 있었던 그 GFRP, 그러니까 공적 연금에 대한 이제 그 채권에서 이제 주식에서도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그게 훨씬 더 이제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면 그 해외로 나가는 이제 에쿼티 쪽은 96년 집계 이후에 가장 많은 돈들이 최근 한 1, 2분기 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채권 쪽으로도 미국 채권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유럽 채권 쪽으로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사실 자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 해외로 좀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일본의 공공부문이나 이런 기관들의 자금이 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의 그
저기 개인 아줌마 투자 이름이 뭐라 그러지? 와타나베. 와타나베 부인들의 투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와타나베 부인의 자금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랬었죠.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 공적 연기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공적 연금이 이제 해외 증권 비중을 이제 늘렸는데 지금 아직도 보험사라든가 은행들은 충분히 다 못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훨씬 더 많이 이제 나갈 자금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와타나베 부인들이 예전에는 일본이 이제 투자할 데가 없다 싶어서 많이 나갔는데 네. 니케이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니케이로 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오히려 이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내보내는 부분도 있고 통화 가치를 약하게 해서 수출에도 좋고 투자자들한테도 좋고 해외 그 기관 투자자한테도 수익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본도 아마 N 약세를 또 그런 쪽 측면에서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저기 N 달러 이거가 우리 어디까지 갈지를 좀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N 달러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애초에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금년도 최고점을 125엔이 위로 뚫리더라도 기술적으로 잠깐 가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크게 바꾸진 않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일본 현재의 상황 자체가 양적 완화를 도입할 만큼 일부에서는 물론 이제 10월에 있을 그 통화정책위에서 양적 완화, 추가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양적 완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옌 약세의 요인보다는 달러 상세의 요인들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가 향후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생각보다 좀 가파른 속도로 올리는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강달러의 효과 때문에 옌 약세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고 전반적으로 달러 대 옌의 환율은 미국 금리의 종속 변수에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최근의 모습은 미국 금리 단기 금리는 고정되어 있었지만 뭐 중장기 금리도 움직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달러 엔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쪽에서는 앞으로도 미국 장기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결국은 달러 엔은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레벨을 들어본다 그러면은 현재 125엔이 만약에 상방 돌파가 된다 그러면 넥스트 레벨이 한 135엔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135요? 130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뭐 130 정도는 굉장히 프리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엔화 약세가 지금 달러 측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엔화 측에서는 뭐가 없어요?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동감을 하고요. 일단 엔화 측 요인은 그 해외 증권 투자 늘어나는 거. 그 부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작년도 4월 이후에 해외 증권 투자 자금이 가파르게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뭐 GPIF나 그런 그 공적 자금 관련한 것들이 나가는 것들이 좀 큰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그 일본 쪽 그 뭐 요인이라고 하면 그냥 당국이 용인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일본 쪽에서 달러엔이 갑자기 막 별 재료 없이 오르니까 그 발언이 여기저기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속도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쪽도 있었고,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올해 완화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달러엔 상승을 용인할 거야 이런 결국은 결론은 그렇게 저는 내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외 증권 투자 늘어나는 것과 여전히 이제 당국자들은 달러엔 상승을 좀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일단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기사에서 본 거 130까지 봤는데 우리 부장님은 이제 135를 다음 레벨로 보고 계시고 거기는 레벨을 얼마로 봐요? 저희도 사실 연초는 125엔 정도까지 봤고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도 역시나 지금 125엔을 잠깐 넘긴 했는데 일단 일본 쪽 요인이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 1차 엔저, 2차 엔저 다 BOJ에서 촉발이 됐거든요. 네.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 또 미국이 굉장히 완만하게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전제 하에서 저도 올해는 한 128, 그러니까 잠깐 막 테스트를 해보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최근에 막 갑자기 올랐던 이유들은 사실 약간 다른 기술적이고 마찰적인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 달러엔하고 니케이 지수를 보시면 굉장히 동행하거든요. 물론 완화를 했을 때 지수가 오르고 달러엔이 오르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일본 주식을 투자할 때 대부분 환해지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환해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달러엔을 사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번에 오를 때도 니케이가 전고점을 찍고 올라갈 때 달러엔이 막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속 가능한 재료들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128엔 정도, 예, 그 일본 쪽 최고점. 재료, 예, 올해. 그러면 두 분이 다 의견이 125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대단하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가장 의견들이시네. 그 이야기의 이면에 하나는 보면은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일본 정책 당국자들의 네. 발언의 내용을 봐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yen 약세는 일본에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상승을 기본적으로 유발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파급이 되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계속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제어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시장이 BOJ의 한 그 멤버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면서. 최근에 일본 정경련에서 그 우리가 원하는 달러엔 레벨은 120엔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부적으로는 엔이 더 안 갔으면 바라는 것 같고, 아베랑 뭐 일부 그 BOJ 아베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달러엔 엔화 약세가 더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일단 엔화가 135를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올해는 25를 뚫으면 다음 레벨은 135지만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로 결론을 봐도 되는 거죠. 예,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도,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원화 측 요인은 아까 이미 한번 봤잖아요. 우리 경기별로 뭐 소비 쪽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뭐 금리는 한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건데. 자, 요즘 우리 원화는 엔화하고 같이 가죠? 예, 많이 동행을 하고. 많이 동행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그 원 달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현재 말씀하셔도 되나? 뭐 그냥 객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앞으로 문제가 포지션 없을 어떻게 갖고 갈 거다 문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제 포지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 포지션은 제 보스인데 오늘 달러를 사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10분 뒤에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자체도 사실은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장기적인 수급에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네. 그런 수급은 단기적인 움직임은 시장이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좌우를 하고요. 장기적인 움직임에는 결국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결국 엔드 유저들의 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수급이라는 측면을 놓고 환율을 봐봐서는 원화가 사실은 절하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금년도 경상흑자가 낮춰 잡아도 한 1,000억은 훨씬 넘게 흑자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해 894억 불인가 우리 GDP의 한 6점 몇 % 정도 됐는데, 금년도는 7%는 훨씬 넘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위 미국 금리 정상화를 앞두고 자본 유출에 걱정이 있는 상황 하에서도 금년도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식 시장에 약 한 9조 정도 순유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 현재까지 채권 시장에서도 6조 이상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결국 수급적인 요인들은 계속 공급 우위의 상황을 자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심리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파는 사람은 늦추고 사는 사람은 좀 당기고,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했는 투자 자금에 대해서 해지 비율을 좀 높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환율을 상승을 시키는 기본 한 요인이고요. 그거를 떠나서 사실은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우리의 여론 자체가, 환율을 보는 시각 자체가 대부분의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발표되는 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였다,
아닙니다. 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가 줄어들었다. 감소가 초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붙는 게 옌 약세의 효과 때문에 수출이 저조해지고 있다. 정부 당국이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프리케이션을 뒤에 가지고 그런 헤드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은 지고지선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니까. 결국은 수출이 계속 증가하는 게 지선인지 네. 원화 약세를 유도를 해서 수출을 계속 증가를 시킨 게 지선인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저 퀘스천 마크만 제가 내놓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뭐 여기서 네.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에 있으면서 시장을 정확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여론들에 따라서 외환 당국도 그런 여론들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고 시장은 또 외환 당국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많은 기본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계속 쳐다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등등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옌 약세 추세 때문에 달러원 환율은 대규모의 경상흑자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성을 계속 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월달 이후에 달러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달러 원 환율도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직전 고점이 1120원 선, 그리고 연 고점이 1136원 선 정도인데 만약에 옌 환율이 만약에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125엔을 뛰어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그러면 달러원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연 고점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옌원 환율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상흑자가 환율이 올라가면은 물론 대일 수출 내지는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달러 표시 수출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는 환율은 그런 수출들은 원화 약세, 달러 강세의 효과를 덕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는 거꾸로 공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따라서 달러엔 글로벌 달러 강세의 속도만큼 원화가 약세로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슬픈 얘기 하시네. 우리 지금 이 차트가 사실은 그 아래쪽에 있는 차트가 그 달러 인덱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요 위쪽에 있는 라인이 달러원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지난 2013년부터 상당 부분 좀 추종하는 달러원 환율의 모습이었었는데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성이 달러원 환율이 1,100원 위에서는 상당히 깨지는 모습입니다. 네. 즉 1,100원 위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달러 매각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컴포터블하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물량을 내놓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00원 위에서는 뭐 외부적인 요인, 글로벌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원화 상승은 속도는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혹 달러엔 환율이 125엔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네. 달러원 환율의 상승 속도는 굉장히 느릴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나 정부 쪽에서 계속 개입했어요? 우리 시장에? 그럼요. 외환 보유가 엄청 늘었던데. 예. 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약간 4월에 속도 주춤하다가 5월에는 강하게 들어오면서 엔원 환율도 좀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보면 달러엔이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일단은 약간 관망하는 것 같아요. 좀 달러엔이 좀 진정되면 다시 들어와야지 그런 느낌이고 목요일인 오늘 이제 달러엔이 약간 진정되니까 다시 또 개입 들어오면서 엔원이 895원대로 좀 올랐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워낙 여론이 지금 수출 부진 얘기에 계속 집중이 돼 있고 지금 수출 부진의 원인이 사실은 그 외생 변수 그다음에 구조적인 부분들이 더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만질 수 있는 카드는 환율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개입은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유로는 사실 반등 시도는 올해 계속 해볼 것 같은데요. 상단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중앙은행들도 유로 매각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 국채 금리가 오른 반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미국이 더 가파를 가능성이 있고 반등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미국 금리 올리면서 다시 또 밑쪽을 테스트 해볼 것 같긴 한데 그 또한 제한적일 것 같아요. 많이 또 반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올해 그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로는 예. 그렇게 치면 이제 제가 종합을 한번 해보면 원 달러는 뭐 구간 내에서 왔다 갔다니까 좀 더 가봐야 1,100 좀 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올라가봐야 1,150 이상 안 가고 뭐 1,000에서 이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할 거다. 원에는 그럼 800원대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당분간 이엔이 강세로 반전되지 않는 한 않는 한. 800원대 유지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 유로는 지금보다는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겠네. 원 유로는 뭐 꼭 약세가 아니라 그냥 비슷하다고 봐야 예, 되나? 그러면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그 달러에 대해서만 약세지 나머지는 다 강세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여전히 그 기준 유지될 거다. 실질 실효 환율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 지금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예. 자,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우리 오늘 좀 빨리 좀 스피디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스피디하게 가지를 못했어. 에이. 지금부터라도 스피디하게. 하반기 외환시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변수 하나씩만 써주세요. 다 썼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세워주세요. 하나 둘 셋. 옌이 125를 가느냐, 여기는 불황형 흑자가 계속 가느냐. 두 개 쳤어요. 두 개 쓰면 안 돼요. 원칙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미국 경기, 여기 미국 경제 지표하고 중국 증시. 자, 여기 겹치는 게 미국 경기. 미국 경기 겹치는 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저기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얘도 사실은 뭐 저기 미국 네. 경제 지표와 크게 다르지 않죠. 아, 그런가요? 네. 자, 각각 1분씩, 아니 30초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고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부터요? 네. 미국 금리 인상한 이후에 미국 경기가 잘 이거를 소화를 할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한 이후에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달러와도 생각보다 더 세게 못 가고 다시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미국 경제 지표, 특히 이제 기업들이 어떤 금리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쓴 이유는? 일단은 이제 그 해외 시장은 그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중국 증시가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너무 좀 숨차게 올라와 있고 특히 달러 환율이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달러엔이 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달러원은 달러엔 추종해서 가니까 또 예상 밖에 또 하락을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저는 중국 증시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시 폭락하기는 하지 않았고 더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해외 요인들은 뭐 다 써주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국내 요인을. 예, 그래서 앞서 굉장히 부장님도 전략적인 선택이 좋단 말이야.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 흑자는 나지만은 이제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닌 이미 상황이 돼 버렸고 그렇죠.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정부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투자로 그러니까 달러를 퍼내는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국내 이제 원화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 최소 1,000억, 경상은 1,200억 넘을 거로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상당히 근데 별로 영향을 지금 안 미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달러를 퍼내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일단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의 경험을 봐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 투자하는 행태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인베스터들이 투자자들이 환 해지를 하고 나갑니다. 해외 투자 계정이 늘긴 하지만 반대로 해외 투자했는 자산만큼 달러를 되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현물로 팔지만 선물환으로 대사하면서 실제로 네트로 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중립적이다. 그런 쪽에서는 해외 투자를 促진시킨다고 예를 들어서 뭐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등등을 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어떤 우려입니다.
부장님 것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이거 도와주는 거 아, 125엔. 120. 사실은 가장 큰 시장 현재 지금 시장의 화두가 가장 큰 옌 이슈가. 약세입니다. 네. 엔화 약세입니다. 네. 혹시 이야기가 나올까봐 이 차트를 가져왔었는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음. 외환위기, 2007년에 있었던 외환위기 때와 네.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 음. 환율을 보면은 그 과거의 2, 3년 동안 예논 환율이 900원, 대겐당 900원 밑에 있었다. 네.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음. 옌 환율이 900원 밑에 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음. 뭐 그 실제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위기를 가져왔던 이유는 여기에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옌 약세와 그리고 위기를 가져왔던 것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옌 약세가 이런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단정을 짓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하더라. 그래서 네. 많은 언론들이 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옌 약세를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사실은 옌 약세, 글로벌 옌 약세의 상황에서 예논 환율을 서포트를 하려고 그러면 외환 당국이 시장에 대한 어떤 컨선을 굉장히 높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게 뭐 직접적인 어떤 실력 행사가 됐건 아니면 말씀하셨던 달러 퍼내기 등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형태가 됐건 등등을 하면서 결국은 원화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옌 환율이 제가 생각하는 그 트리거링 레벨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남은 우리 외환 시장의 가장 큰 어떤 방향, 네. 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메인 토크는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